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발트산국과 폴란드 일부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에스토니아에는 러시아 국경 경비대가 에스토니아 국경을 넘기도 했고요. 튀르키예에서는 계속해서 러시아 드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미국 정보기관이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평가를 좀 했습니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 과거에 소련이 속했던 유럽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일부 지역은 구소련 국가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발트산국이나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이죠. 러시아는 계속해서 러시아는 유럽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지만요. 이러한 평가를 보면 정말로 러시아가 발트산국이나 폴란드 일부를 침공하여 영토 확장을 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이 마이크 키클리 하원 의원은 전쟁 중에도 정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 당국은 푸틴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꾸준히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독일이나 덴마크와 같은 정보 기관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이러한 정보가 나온 것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건 우크라이나발 정보이기에 어느 정도 걸려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인 키릴로 부다노프는 12월 20일에 LB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유럽에서의 잠재적 군사행동 준비 일정을 단축했으며 발트산국을 점령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애초 러시아가 2030년까지 유럽을 침공하려 계획했지만 이제는 그 시기를 앞당겨 2027년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2027년은 미국이 유럽 방위를 포기하는 해이기도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요. 미국은 2027년까지 나토의 재래식 방위 역량 대부분을 유럽이 직접 책임지라고 유럽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고는 있지만 2027년까지 재무장을 모두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2027년에 러시아가 발트산국을 침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유럽은 더더욱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발트산국부터 보자면요. 12월 17일 아침에 러시아 국경경비대 3명이 에스토니아 영토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요. 국경경비대 군복을 입은 러시아 국경경비대 3명이 오전 10시경에 공기부양정을 타고 에스토니아 인근에 도착했고 걸어서 에스토니아 영토를 침범했다고 합니다. 이후 에스토니아 국경경비대가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 국경경비대원들은 자리에서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약 20분 정도 에스토니아 영토를 다니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에스토니아로서는 굉장히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추가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국경경비대 수를 크게 늘렸고요. 이와 동시에 에스토니아 주재 러시아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게 이런 도발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초에도 PMC 깃발을 단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경비대 소속 보트가 에스토니아와 러시아를 가르는 나르바강에서 목격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러시아 국경경비대가 강에 설치된 20개 이상의 부표도 제거하기도 했죠. 특히나 나토 영공에 대한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빈번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영토 침범까지 이어가는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같은 발트산국 국가인 리투아니아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정도였는데요.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는 벨라루스가 문제였습니다. 벨라루스에서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풍선이 날아왔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인데요. 비상사태는 12월 9일에 선포되었습니다. 벨라루스의 담배 밀수 조직들은 계속해서 밀수품을 풍선을 통해서 리투아니아로 옮기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빌뉴스 공항이 여러 차례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리투아니아는 이러한 풍선들을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인하여 리투아니아 정부는 밀수 풍선에 대하여 더 폭넓은 수단을 동원하고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경 지역에 군 병력도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투아니아 인가 루기니엔의 총리는 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가장 엄격한 조처를 하고 이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및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큼 드론 공격이나 전자전 증가에 따른 안보 위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이러한 위협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도 문제입니다. 러시아군의 정찰 드론인 멀린 VR 드론이 튀르키예 서부에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는데요. 그리스 국경 바로 인근까지 추락했습니다. 12월 19일에는 러시아제 오를란 10 드론이 튀르키예로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가 12월 15일에는 흑해 방향에서 튀르키예 영공으로 진입하여 앙카라 상공까지 날아온 드론을 튀르키예군이 격추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 경고했는데요. 튀르키예 국방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자들은 양측 모두 흑해 안보와 관련된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게 닷새 만에 세대의 드론이 튀르키예 영공을 침범하니까 튀르키예도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첫 번째 드론은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까지 들어오기까지 튀르키예군이 모르다 보니까요. 튀르키예 방공태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고전하고 있는데 과연 발트 삼국까지 손을 뻗을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러시아를 너무 전통적인 기준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잘 싸우는 군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싸울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분명 질적인 측면에서는 약해졌습니다. 숙련된 장교와 특수부대 손실이 컸고 최신 전차와 정밀 유도 무기 소모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는 전쟁이 길어질 것을 전제로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재편했습니다. 이미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완전한 전시경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민간 공장은 군수 공장으로 바뀌었고 민수 생산 설비는 포탄과 미사일, 무인기 부품 생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은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러시아가 정밀 유도 미사일을 거의 소진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현재는 생산 속도가 발사 속도를 따라잡고 있으며 일부 무기 체계는 재고가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멈추면 이런 막대한 전시 경제가 올스탑이 되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러시아는 다시 전쟁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외부 협력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공급받고 있고 이란으로부터는 드론 기술과 실전 운용 경험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장기전에 특화된 전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서방처럼 고성능 무기를 소량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저렴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무기를 끊임없이 투입하며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동원 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병력을 보충하고 있고 병사의 생존율보다는 전선 유지 자체를 우선하는 냉혹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전술이 아니라 인내력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빠르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이 설명됩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나토를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토가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사회적으로 지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단기간의 대규모 침공이 아니라 소규모 도발과 장기적 압박을 통해 서방의 체력을 소모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발트 삼국에 대한 위협은 러시아 관점에서 무리한 도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계산된 선택이 됩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유럽 내부에서조차 발트 삼국이 실제로 침공을 당했을 경우 과연 미국이 즉각적으로 참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점점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나토 제5조가 발동된다는 말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이었지만 지금은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각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동유럽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시각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트 삼국과 폴란드 같은 국가는 러시아의 위협을 실존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확전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열은 러시아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러시아가 발트 삼국을 향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국경 침범, 영공 침해, 드론 투입, 정체가 불분명한 무장 세력의 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을 흐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은 명백한 침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토 내부에서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끌어내기 힘듭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나토의 대응이 늦어지거나 각국의 메시지가 엇갈리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러시아는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나토는 하나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그 순간 러시아의 도발 수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국경을 잠깐 넘는 수준이었던 행동이 이후에는 단기간 정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무장병력이 개입하는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상대의 반응을 보며 한 단계씩 선을 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만약 발트 삼국을 향한 이러한 시험적 도발에 대해 나토가 명확하고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러시아는 자신들이 설정한 레드라인이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트 삼국은 단순한 압박 대상이 아니라 러시아가 나토 전체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실험장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어느 한쪽이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오판과 계산 착오가 누적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러시아의 자신감은 상대의 망설임에서 비롯되고 나토의 망설임은 내부의 분열에서 비롯됩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발트 삼국을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